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생각 때문에 심지어 불안이 가중되는 그런 현상을 살면서 한두 번쯤은 겪으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불안을 겪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 가지 통계를 발표했죠. 바로 강박장애에 관한 통계입니다. 2015년부터 강박장애를 느끼고 그러면서 그 고통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겁니다. 무려 23% 이상으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5% 이상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 지금은 강박장애로 병원을 찾는 분들의 수가 더 많아졌겠죠. 강박의 뜻은요,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심리적으로 심하게 압박을 느끼는 것이라고 보통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병의 영역까지 가지 않으면서 강박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의 수는 더 많다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 번쯤은 강박에 대한 문제로 고민해 보신 적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대체 왜 강박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걸까요? 오늘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불쑥 틈나는 대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그 감정, 강박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강박은요, 지능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다만 내 인지적 방법의 문제라는 거죠.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의 통제를 넘어서 자꾸 무언가 생각이 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능이 높다고 혹은 지적 수준이 높다고 혹은 좋다고 해서 이걸 안 할 수 있다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 때 강박을 느끼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게 없을 때. 인간은 원하는 게 생기면 빠른 속도로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몰입을 하게 만들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게 없다. 그러면 뭔가 몰입할 수 있는 지향점도 없는 거죠. 그 지향점이 없으니 나의 통제를 벗어난 다른 무언가에 계속 생각을 뺏기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건 뭘까요? 바로 소망이라고 하죠. 그런데 큰 게 아니라 그 소망들은 대부분 작은 것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양하게 따라갈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원하는 게 단 하나밖에 없다. 이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 또 다른 강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원하는 다양한 소망이 없고 걱정만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걱정이 모든 생각에 그리고 사고의 틈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소망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되물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금 많이 안타까워집니다. 여기서 안타깝다는 건요, 소망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모르는 그분이 처한 현실이 너무 속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꾸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꼭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한번 만나보라고요. 요즘 우리 주변에 독서 토론, 북클럽 이런 공부라는 주제로 모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주 긍정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돈이 제일 안 들어요. 체력적으로 가장 덜 힘든 행동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무언가를 작지만 새로 배울 수 있는 자리들, 느슨하지만 다양하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꼭 시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 상황에만 빠져 있으면서 주변에 눈 돌릴 곳이 없으면 또 걱정이 파고들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내 생각에도 새로운 화제거리를 주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좋은 건 지금 내가 하는 일 혹은 내 직업 이런 것과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새로운 공부를 하시는 거, 그런 책을 읽으면서 토론하시는 거, 그 무엇보다도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나 스스로 나에게 감탄할 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어가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더 이상 감탄할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 전문가가 아닌 영역으로 가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초보자가 되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꺼이 초심자나 초보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보자는 금세 나아지거든요. 성장의 그 기울기가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문화, 예술, 취미, 레저, 그리고 내가 하는 일과 직접 상관이 없는 그러한 분야에 대한 공부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집중하고 스스로 감탄할 거리가 생길 때 우리가 외부의 존재에서 느끼는 강박에 빠질 확률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강박적인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 특징적인 화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대상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식의 화법이죠. 그런데 감정을 느끼는 건 나잖아요. 그런데 대체 왜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어떤 물건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표현을 하는 걸까요?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이 주변에 혹은 맥락에 혹은 타자에 의해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박증의 반대말은 주체성이다 라고 얘기하곤 하죠. 그러니까 신경 쓰는 것도 내가 신경 쓰는 거예요. 화나는 것도 내가 화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신경 쓰이게 해가 아니라 나는 너를 볼 때 신경이 쓰여.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분명히 내가 더 주체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한 언어, 그리고 느끼는 감정의 주체를 나로 만드는 언어를 하셔야만 상대방과 좀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내 상태가 이래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상대방도 더 얘기하거나 도울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강박을 비롯해서 통제할 수 없는 불안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럴까요? 불필요할 정도로 추상적인 언어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상화해서 그림의 의도를 파악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추상적인 문장, 즉 표현, 그리고 그런 언어가 왜 만들어질까요? 바로 내가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밤이 많이 우울해. 이 표현과 밤에 나는 우울해. 같은 말 같지만 두 번째가 훨씬 주체적인 언어입니다. 첫 번째는 밤이 나를 우울하게 만드니까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런 두 번째 표현을 계속 씀으로 인해서 밤에 내가 우울하니까 낮을 찾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에 빠져 우울해진다? 자꾸 그것만 생각하게 된다? 나를 중심으로 표현해서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는 그런 암시를 나의 뇌에 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작은 표현부터 나를 중심으로 하는 표현으로 바꿔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만 우리의 뇌는 절묘하게도 좀 더 좋은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그런 지향점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해줍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어 잠이 안 오는 밤. 그럴 때 우리는 적당히 근시안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끝없는 불안은 10년 후, 20년 후에 망해가는 나,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상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거든요. 하지만 내일 할 일, 이번 주에 할 일, 이렇게 비교적 단기간에 걸친 해야 될 일들을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일목요연하게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단기 계획을 앞서면서 우리는 훨씬 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계속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정말 많은 대학원생들이 입학하고 첫 학기에 첫 면담에서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저 불안해요. 2년 반 후에 석사학위 받고 졸업하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대학원생들이 2년 반 후를 불안해하죠.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네가 고민해야 될 건 다음 주의 과제다. 네가 고민해야 될 건 내일 발표야.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혹은 다양한 간격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현명한 인간이죠. 막연히 먼 미래는 그냥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일수록 내일 할 일, 다음 주에 할 일, 혹은 3일 후에 할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한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적어본 다음에 이런 날이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분명 80대에 나는 더 괜찮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많이 불안하시다면 적당하게 근시안적으로 당장의 계획부터 먼저 세워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학교, 회사 이런 다양한 곳에서 강연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학교나 회사에서 이런 고민 때문에 걱정이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친해지면 괜찮은데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낯을 가려요.
낯가리는 성격 때문에 새로운 사람과 만남을 가지는 게 너무 떨리고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전공 혹은 직종과 관계없이 잘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정말 많고 그리고 점점 더 증가하잖아요. 낯선 사람과 만남이 너무 어렵다.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상상만으로 두렵다. 이런 생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는 내내 혹은 공부를 하는 내내 상당한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심한 경우엔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낯선 사람과 전화하는 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낯가리는 내 성격 때문에 너무 고민이다.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 원인은 뭐고 어떻게 하면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심리 읽어드립니다 해서 모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낯을 가리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낯선 사람과 만남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가 상대방의 다음 행동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측하는 게 어려울 때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불안감으로 다가오고 그걸 크게 느끼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사소한 측면, 작은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건 의외로 꽤 큰 불편함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화를 쉽게 내거나 약간 거칠게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이런 사람과 얘기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안 좋은 분위기라 할지라도 예측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점점 문자나 메신저 등 이렇게 텍스트로 말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낯선 사람과 대화를 힘들어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측을 어려워하잖아요. 그 원리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전화로 말하는 건 그 사람을 더더욱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쉽게 느낄 수 있는 눈빛이나 손짓과 같은 것들을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분위기에 대한 실마리를 전혀 가질 수 없고 느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더 읽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메신저는 편하냐고요? 요즘 온라인은 점점 더 많은 단서를 쓸 수 있거든요. 기호도 쓸 수 있고 이모티콘도 다양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감정이나 상대방의 감정을 조금 더 읽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좀 더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반응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대응하지 않고 생각할 여지를 가질 수 있잖아요. 똑같이 상대방의 반응을 제대로 읽을 수 없고 그래서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건 전화도 말하는 것만큼 즉각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반응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 나에게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방법, 이런 이유로 전화보다는 텍스트로 얘기하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의외로 당신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힘들어하는 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최신 연구 논문이 있죠.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정신적 행복감을 높여준다는 연구가 최근 발표됐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는 상대의 생각에 별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한 연구가 있다는 거죠. 미국 시카고 대학 부스 경영대학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이 모르는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곳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어떤 연구를 했을까요?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1,800명 이상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12가지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실험들의 핵심은 낯선 사람끼리 짝을 이뤄 가벼운 주제 혹은 깊은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했죠. 가볍고 부담 없는 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지난달에 본 TV 프로그램 중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날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정도가 가벼운 주제의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 정도에 대한 대답은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떤 감정을 내가 특별하게 느끼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들이니까요. 하지만 깊은 주제는 좀 달랐겠죠. 다른 사람 앞에서 울었던 때를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본인의 TMI나 감정이 담긴 이야기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건 좀 대답하기 쉽지 않겠죠. 이 두 가지 유형의 대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연구자들은 먼저 물어본 게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기 전에 상대와의 대화가 얼마나 어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대화를 즐길 것 같은지 예측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마친 뒤 실제로 그 대화가 얼마나 실제로 어색했는지 혹은 얼마나 즐거웠는지를 평가하도록 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가자들 대부분이 실제로 나눈 대화를 그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덜 어색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즐거웠다고 대답을 했지요. 게다가 이런 효과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뒤에 더 또렷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은 추가적으로 실험을 진행했죠. 이 추가 실험에서는 2명의 상대와 번갈아 대화하면서 한 상대와는 깊은 대화를, 또 다른 한 상대와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도록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화가 더 편하고 좋았을 것 같으세요? 실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요, 깊은 대화를 하는 걸 더 선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낯선 사람과 속 깊은 대화를 하는 게 왜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까요? 사실 우린 이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다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하지만요, 우리가 정신적인 영역에 도움이 필요할 때 실제로 이렇게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것도 깊은 주제를요. 그게 바로 상담 아닌가요? 상담 받으러 가면 그 상담 선생님이나 아니면 정신과 선생님이 낯선 사람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이게 왜 도움이 될까요? 낯선 사람일수록 내가 내 문제를 그 상대방에게 쉽게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조리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돼요. 자, 이렇게 쉽게 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내 감정을 스스로 한 번쯤은 제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 나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내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상이 바뀌면 설명의 방식도 바뀐다. 전자계산기를 유치원생 아이들에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겁니다. 계산기는 더하기 빼기를 쉽게 해주는 기계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자계산기를 물리학과나 전자공학과에 다니는 대학생들한테 설명한다고 하면 덧셈뺄셈 하는 기계,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내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사람한테 말할 때는 정말 간단하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에게 설명한다면 좀 더 객관화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낯선 사람이 나한테 주는 통찰이 아닌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자꾸 두렵다라고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건 심리학자인 저에게도 조금도 예외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자라고 하는 건 결정입니다.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반응과 결정은 완전히 다르고요. 게다가 발생 순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반응은 모두에게 공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만나는데 부담된다, 심지어 두렵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결정에는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하겠죠. 자,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무서워, 두려워, 부담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 반응에서 끝내버리면 그렇게 결과를 만들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이겨내서 만나자, 소통하자, 그리고 대화하자 라고 하는 건 나의 결정입니다. 그 용기를 무조건 내야 해, 안 내면 이상한 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그 용기를 내보셔야 앞으로 또 다른 비슷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일지 말지, 혹은 그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다음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일어난 반응이 결국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그렇게 끝을 내버리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용기 한번 내보는 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화하는 일을 피할 수 없는데 너무 두렵거나 무서우시다고요? 낯선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가 그래도 여전히 두려운 어른들을 위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아침에. 어려운 미팅, 어려운 전화, 그 업무를 진행할 타이밍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되도록 오전에 끝내는 방법이 더 현명한 방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고요? 오전은 그래도 내가 일어나서 혹은 출근해서 가장 에너지가 있는 시간이잖아요. 게다가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겠죠. 어려운 일을 내가 에너지가 있을 때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게다가 오전에 하면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일이나 아니면 부담되는 일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그게 더 두려워지고 부담된다는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미루면 미룰수록 하게 되는 고통에 대한 상상이 다시금 느껴지는 고통을 2배로 만들어주는 그런 악순환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로 인해서 하루를 망쳐버리는 일도 쉽게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걸 피하거나 미루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뒤집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알 수 없는 변수까지 준비해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 대화를 통해 내가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걸 힘들어하는 걸 아는데 이걸 해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 그렇다면 이럴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날 푹 쉬는 거죠. 이래야만 에너지가 좀 더 많이 축적된 상태가 되잖아요. 지쳐 있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는 불안한 상상도 더 커집니다. 사실 우리가 지치면 심지어 아는 사람과도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를 친화력이 있고 사회적 기술이 많은 사람들도 지쳐있을 땐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 충분한 에너지를, 나의 정신적 자원을 비축해놓고 준비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으시죠? 있죠. 많이 빠져봤잖아요. 야.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강박장애가 있는 것.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것으로는 다르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이그노벨상. 눈이 가 멈출 수가 없대 하루 이 연구 제목은 Alteration of Platelet Serotonin Transporter in Romantic Love. 낭만적인 사랑에 빠진 것 그리고 강박장애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얘기. 그것도 심각한 강박장애랑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네. Ig Nobel Chemistry Prize is awarded to Donatella Maraziti, Alessandro Rossi, Giovanni Cassano of the University of Pisa.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요, 최근 6개월 내에 사랑에 빠진 사람들 20명하고 그다음에 강박장애 판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참가자 20명 그리고 통제 집단 20명인데 이분들은 가족력이나 혹은 본인의 정신장애, 병력이 없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피를 20ml를 체열을 해서요, 혈액 내에 세로토닌 수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비교해본 연구입니다.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우리의 평상심을 유지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행복감을 지속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그리고 세로토닌이 많지 않으면 우울이나 불안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통제 집단에 비해서 사랑에 빠진 20분하고요, 강박장애 20분의 세로토닌 수치가 확실하게 낮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세로토닌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강박장애나 초기에 사랑에 빠진 사람이나 동일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화학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에 20-30개 정도의 이런 화학물질들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데, 그런데 감정의 종류는 수백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묘한 감정들이 같은 화학물질로부터 나온다는 건 우리 인간이 결국 해석하는 존재, 내 기분도 그대로 느끼는 게 아니라 해석한다라는 거, 바로 여기에 중점을 둔 논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연구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막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지나고 1년 뒤에 에필로그처럼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합니다. 그를 다시 뽑아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더니 세로토닌 수치가 비슷하게 올라가 있더라. 사랑과 강박장애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엄청 차이가 많아지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사랑이 변한 것은 아니다. 사랑이 오히려 발전한 것이죠. 최근에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죠. 상대방, 연인, 배우자에게 화가 많이 나신다고요? 그러면 아직도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있는 게 많다라는 반증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화가 많이 나신다면 아직도 사랑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과 강박증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엄청나게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죠. 사랑과 강박이 얼마나 가까운지는 노래 가사들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는, 너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완벽한 강박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멜로디가 안 들어가면 정말 무시무시한 말들이구나. 이 가사들이 결국 소유의 측면에서 사랑에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공유하는 건데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은 다 그 사람이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는 걸 참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 종일 누군가를 생각한다? 이건 잘 생각해보면 사랑이 아니고 강박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내가 아닌 이성 친구에게 말을 걸 때 손을 꽉 잡는다던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한 사랑을 하는 관계라면 다른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손을 꽉 잡는다?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고요. 상대방의 외모를 지속적으로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 자체가 학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남성이 여성인 자기 배우자의 외모를 계속해서 평가절하하고 비웃는 게 바로 너는 나 이외의 남자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구속력을 만들어내는 언어적 폭력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데이트 폭력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데이트 폭력이란 말 자체도 말이 안 돼. 데이트란 말을, 그 좋은 말을 왜 거기다 갖다 붙여? 그냥 폭력이지. 폭력이죠. 그렇죠. 그냥 폭력이에요. 사랑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은 심리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그중에 로버트 스턴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사랑의 삼각형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전 이 사랑의 삼각형 모형 보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너무 세게 가면 강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름다운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강박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상이 산만하에 집중이 안 되네. 그 대상을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면요, 굉장히 재밌는 효과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물건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과 강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조금씩 다른 곳으로 옮겨보면서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 혹은 나의 행동들을 좀 더 여러 가지로 만드는 방법이 좋은 방법일 겁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습관을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나쁜 습관은 다른 좋은 습관으로 덮어씌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강박적인 것은 다른 것으로 덮어씌우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선풍기를 껐나 이걸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해낸 게, 선풍기를 끌 때 꼭 선풍기 껐음이라고 말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을 하면 내 입에서 나갔고 그다음 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풍기 껐다는 사실을 훨씬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콘센트를 뽑습니다. 그럼 훨씬 더 동작이 커지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저는 여기서 노고 시스템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계속 불을 껐나 혹은 가스불 껐나 이런 것 때문에 강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현관문에 붙여놓으세요. 가스불 껐는지 확인하자, 이렇게 붙여놓으시거나 혹은 사진을 찍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그게 그대로 증거가 되고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게, 즉 노고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